절대 찍고 싶지 않은 대권 주자 2위를 달성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홍시당님 절대 찍고 싶지 않은 대권 주자 2위를 기록하셨다라는 걸로 근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위는 누구냐? 대망의 1위는 우리 이재명 대표가 절대 찍고 싶지 않은 후보 1위로 당선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기 뭡니까? 홍 시장이 대구 시청으로 이제 이재명 불러가지고 둘이 이제 또 저기 놀고 했었는데 나란히 두 사람이 대망의 1, 2를 차지하는 이런 또 기염을 토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절대 찍기 싫은 대권 주자 1위 이재명, 2위 홍준표가 됐다라는 근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론조사 결과 막 나오는데 차기 이제 선호도 막 이런 조사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아니 왜냐면 한동훈 대표는 애당초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적게 나온다면은 이게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갤럽 조사를 보니까요. 차기 이제 이번 갤럽 조사에서 이제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2% 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차기 지도자에 대한 걸 보니까 김문수 장관이 8%가 나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3등이 이제 한동훈 대표입니다. 6%. 홍준표 시장이 5%, 오세훈 시장이 3%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도 8% 김문수 장관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친한 분인데요. 훌륭하신 분이죠. 소신 있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문수 장관에 대한 이 8%는 그냥 이제 극단적인 지지층, 흔히 얘기하는 자통당 지지층이 모여 있는 거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군중들의 지금 감정이 최고치를 찍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장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그 최고치가 8%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설날 지나고 나서부터는 자연스럽게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도도 떨어질 거라고 보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6%가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희한한 일이죠. 우리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입장을 발표하는 우리 홍준표 시장보다도 1%나 더 나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6%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아무런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6%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입장이 조금씩 나오게 된다면 머지않아서 금방 저는 한동훈 대표가 당연히 이제 여권에서 1위가 될 거라고 보고 우리 홍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명태균 이슈나 좀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식으로 등판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각에서는 이제 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1월 한 중순 때 한동훈 대표가 등판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때가 맞지가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제 주변에서도 저는 이제 2030 친구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활동도 많이 하고 2030 애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어떤 사법 질서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영장 발부하고 있는 판사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무시한 채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좀 짬짬이 하듯이 경찰한테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공수처가 경찰 수사 지휘권도 없잖아요. 경찰 수사 지휘권 같은 경우는 검찰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검찰을 또 검수한박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체포영장 발부할 때 그때 이제 살짝만 행정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사실상 검찰도 지금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뭐라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시켜가지고 특수대를 어쩌고 이런 어떤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내주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 보수 지금 34%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동훈 대표를 또 지지하게 돼가지고 배신자다 뭐다라고 하는 프레임도 다 한꺼번에 씻을 수가 있는데 왜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얘기를 안 하냐 이렇게 이제 좀 한탄 섞인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 좀 다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앞으로 대선이나 그리고 또 앞으로의 선거를 치른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당층이란 말이에요. 무당층. 이재명도 싫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도 싫다라고 얘기하는 그 20%의 사람들, 그 사람을 누가 가지고 오는가가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계엄의 지금 이제 사법적인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거는 맞는 얘기겠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그러나 그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이게 프레임이 씌울 수밖에 없다. 뭐라고? 계엄 옹호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씌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거나 정치는 이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야, 이런 것들은 잘못됐고 이런 것들은 이런 거야, 우리가 지금 공감하는 내용들, 그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다 이제 이해를 하겠죠. 그렇지. 당연히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지금 뭐 공수처가 하는 게 잘못된 거고 사법부가, 우리는 다 이해를 하죠. 우리는 관심이 많고, 그리고 또 편견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리가 있는 얘기고 일리가 있는 얘기네, 한동훈 그게 뭐 맞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문제는 무당층이라는 건 무당층. 그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사실 유튜브에 있는 분들은 이 정치에 대한 고관여층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일상생활하면서, 지금 저 시청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일상생활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일상생활 하시면서 만나보시는 분들은 다 어떻습니까? 대단히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뭐 공수처가 뭐 수사권이 막 몰라요, 그런 것도. 제가 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몰라요. 그게 일반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무슨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냐면,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를 정치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만 알지. 나 정치에 관심 없소이다. 나는 저기 무당층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거 모릅니다. 무슨 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딱 수준은 뭐냐면, 야, 대통령은 왜 수사 안 받아? 야, 대통령은 왜 영장 발부받았는데 왜 저거 안 나와? 이렇게까지밖에 몰라요. 그 내면에만 이런 것들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대고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 이제 뭐 사법부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불신이나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럼 바로 프레임이 어떻게 씌워지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러면 결국에 계엄에 동조하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국면에서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 지금 김문수 장관이 이제 그 1위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김문수 대 이재명 1대1로 했었을 때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솔직히 있다고 보세요?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 홍준표, 이미 막 홍준표라고 하는 이름을 얘기하는 순간 막 가슴이 막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홍준표가 대권 후보로 나와요. 이재명과 1대1로 싸워요. 그러면 일단 저기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겠습니까? 뭐 대지발정제다 뭐다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그 계엄 사태부터 시작해서 내란 이거에 대해 가지고 홍준표가 얘기했던 발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러면 하나같이 공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란 동조하는 홍준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솔직히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 내란 동조다, 무슨 뭐 계엄 동조다라는 비판을 받는 홍준표가 일반 무당층과 일반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선을 치를 때, 그 대선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대선을 치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무조건 계엄과 선을 긋고 있는 사람이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생각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을 사실 당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기지가 않으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전에 지난번에 대통령 관저 앞에도 44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그 사진 찍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 그럼 뭐냐?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정치 우리가 한두 번 봅니까? 그 사진 찍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신할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100% 확신하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왜 저런 식으로 사진 찍고 하겠어요? 지금은 이제 34% 가까이 되는 뭐 이렇게 지지율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또 군중의 어떤 그 감정이 지금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거에 조금 평승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뭡니까? 이렇게 이제 좀 뭐 사진 찍고 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표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100% 어떻게 될지 보십시오. 응?
100% 나중에 되면은 44명에 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정하고 나설걸요. 베드로가 뭐 예수님만 3번 부정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한 44번도 부정할 사람들입니다. 그게 원래 정치인들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감정적으로 막 이런 게 우리 층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에 살짝 이제 편승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여론이 좀 잠잠해지고 설날 지나고 나면은 잠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잠잠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잠잠해지고 나서부터는 자연스럽게 뭐를 생각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될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한테 붙어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게 정치인들의 생리 구조입니다. 왜? 그래야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한테 붙고 설령 우리가 이번에 정권에 내준다라고 해도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후보로 나와가지고 압도적인 또 지지를 받아. 그리고 다른 어떤 대권 후보들보다도 훨씬 더 압도적으로 경선에서 이겨. 그러면 다음 이 지금 국민의힘 자체를 끌어나갈 당권 자체가 또 누구한테 생기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한테 생기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한동훈 대표한테 붙게 된다니까요. 44명이 제일 먼저. 그리고 또 중요한 역학구조의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는 왜 도대체 한동훈 대표가 사실 당대표가 됐었을 때 당원들의 지지를 63%를 받았고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63%가 받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반 국민의 지지가 63%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민의힘 쪽에 있는 보수 쪽에 있었던 정치인들 가운데 일반 국민들, 상식적인 어떤 국민들과 중도라고 나 정치에 관심 없소이다라고 하는 무당층까지 다 합쳐가지고 63%라고 하는 지지를 받은 경우는 유일한 경우가 한동훈 대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정치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계엄에서부터 선을 둬야 됩니다. 계엄에서 선을 두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입장을 안 내는 게 베스트인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이제 그 역학구조의 그 차이점이 뭐가 있냐? 그러면 일반 국민들의 63% 지지를 받았고 당원들의 63% 지지를 받았어요. 그럼 누가 보든지 간에 당권이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갔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권과 그다음에 국민들의 입장을 정반대 방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한 가지죠. 당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당원들 63% 지지, 야 뭐 어쩌라고. 일반 국민이 뭐 어쩌라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대통령 윤석열 아니야? 대통령 임기 2년 반이라 남지 않았어?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정치인들의 마인드로 딱 따져봤었을 때는 당원들과 일반 국민 이것보다도 오케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쪽에 서는 것이 내가 더 얻을 게 많다라고 판단하니 당원들과 일반 국민들의 관점을 전부 다 무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이 있습니까? 직무정지가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의 어떤 열광, 지금의 어떤 열기, 그게 이제 식고 난 다음에 합리적인 게 아니라 그 열기가 그냥 식어가지고 이렇게 뭐 영 상태로 이제 됐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전당대회 당시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구심점이 친윤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제 그 열기가 식고 난 뒤에는 구심점이 뭐가 있냐 이거죠. 없다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없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고했던 게 뭐였습니까? 총선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을 제일 먼저 배신할 사람들이 누구다? 친윤들이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이제 편지 공개했을 때 여러분 아시죠? 관저 앞에 있었던 저기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편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 당의 입장은 뭐였어요? 손절이었어요. 손절. 그렇지 않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있었고 지금 비대위원장 권영세 비대위원장인데 원래 두 사람이 처음 보였던 반응은 뭐였어요? 손절이었거든요. 손절. 그랬다가 왜 갑자기 또 보세요. 한 일주일 사이 만에 갑자기 입장 바꿔가지고 막 관저 앞에 가가지고 사진 찍고 생쇼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돼요? 그게 딱 한 가지예요. 보수우파 국민들이 뭔가 결집되는 분위기가 나타나다 보니까 원래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 손절하려고 하다가 보수우파 국민들만 모이네. 그러니까 지금은 일제 또 가가지고 사진 찍어주는 그게 정치인들의 생리입니다. 그게 친윤들의 생리인 거예요. 뭔가 소신을 가지고 정치 철학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겠다 이런 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에 맞는 국민들의 반응에 맞춰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움직이는 것이 친윤들의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주의자라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나경원과 김기현 이런 사람들이 거 가가지고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김기현은 도대체 뭡니까? 나경원 의원은 또 뭐죠? 근데 이랬던 사람들이 지켜보십시오. 설날 지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탄핵 심판 같은 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제일 먼저 윤석열 대통령 손절할 사람들이 그 친윤 44명 사진 찍었던 그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총선 끝나고 난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총선 끝나고 제발 윤석열 대통령님 친윤 같은 그런 기회주의자 잘라내시고 국민들과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나 제가 하소연을 했던 겁니다. 왜? 친윤들이 옆에서는 뭐 콩고물 떨어질 게 있으니까 들러붙어 가지고 기생충하는 그런 식으로 받아먹고 있지만 나중에 가면은 제일 먼저 배신 때리는 인간들이 친윤들이기 때문에